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예, 제가 어제 이 소설가 김규나 작가가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수상 비판에 대한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규나 작가의 페이스북 글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인용 보도를 하면서 김규나 작가를 거의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일종의 마녀사냥인데요. 어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제목을 이렇게 김규나 노벨상 폄하 논란, 노벨상 돈 없는 비난 잇따라 중국 탔어야, 중국이 받았어야, 폄훼 논란, 예. 이런 식으로 소설가 김규나 씨의 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축하에 동참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제 김규나 소설가가 아주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한글에 옮겨보니까 A4지 거의 3장에 달하는 분량인데요. 아주 작정을 하고 쓴 것 같아요.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말하게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던진 돌이 어떤 파문을 몰고 올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지난 5년간 그래도 그래도 메인이라는 조선일보의 소설 같은 세상이라는 칼럼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이코노미 조선의 시네마 에세이를 써왔지만 다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무엇보다 소설책을 3권 내고 산문집도 냈지만 PC에 경도되지 않은 글을 쓰는 나는 문단에서 일찌감치 외면당했고 탄핵 이후엔 동료 작가 하나 없이 외톨이로 견뎌온 처지다. PC라는 것은 컴퓨터 PC가 아니고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하는 그 PC주의 그걸 말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밤 9시 조금 넘어 쓴 두 편의 글 때문에 어제 오늘 일파만파라는 말을 실감한다. 한겨레 등 지면을 통해 인용 비판되더니 MBC와 JTBC 등 TV 뉴스 매체를 통해 내 글이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알려진 덕분이다. 내 글을 신나게 해체 비판한 기자님들, 편집국은 어떤 의미로 쓴 글이냐 내게 물어본 적이 없다. 인용해도 되겠느냐고 형식을 갖춰 의사를 타진해 온 적도 없다. 그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글을 멋대로 가져다 박제하고는 천박하게 제목을 달고 개에게 빼다구를 던져주듯 감히 노벨상을 받으신 한강님을 비판한 김규나에게 달려가 돌을 던져라 선동하고 있다. 궁금했다. 대체 왜 나 같은 그들 표현대로 듣보잡 갑툭튀. 예, 이 실제로 몇몇 언론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메이저 언론이 실제로 이렇게 갑툭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들 표현대로 듣보잡 갑툭튀 무명 글쟁이의 글을 그토록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중을 광분시키는 것일까? 이제 답을 안다. 내 글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이 공유된 탓이다. 일반 대중에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몰라야 하는 독자들을 깨운 탓이다. 어머나 한국 작가가 노벨상 탔대 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들께 그건 사실 말이지요 하고 작가와 그 작품의 실체를 알려버린 것이 내 죄다. 노벨 문학상을 기점으로 58가 사상 미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내가 그 위에 죄를 고춧가루를 팍 뿌려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나는 노벨상에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셈이다. 그러니 메시지를 부정하기보다는 저년이 나쁜 년이야. 저것이 꼴의 작가란다 하며 메신저를 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글은 태고되어 정서된 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퍼질 줄 알았다면 내용은 조목조목 훨씬 더 강력했을지언정 점잖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해서 언론이 더 뜯고 씹기 좋았을 테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일반 독자님들 마음에 더 가깝게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은 한다. 58을 58로 쓴 건 검색에 걸리지 않으려고 한 거지만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터. 그래도 여기서는 정중하게 58로 써주겠다. 그러니까 5하고 이 발음 나는 그대로 써주겠다 그런 뜻이죠. 아무튼 언론은 내가 글 속에서 어떤 부분이 역사 왜곡인지는 쓰지 않았다며 거짓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언급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가슴 쓸어 내렸을 것이다. 지성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듯 58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우리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다. 당신은 광주 사태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민주화 운동이라 라는 이름의 성역이 되어버렸다. 제주 4.3 역시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으려고 남노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고 우리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진압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애초에 반란이 없었다면 그 눈물 역시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 먼저인가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도 없었다. 국가 권력이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 국가 권력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낸 한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하는 작가다.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6.25 전쟁이 북한의 난침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대리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작가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했다고 칭찬하며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다. 축하는커녕 우리 국민이 대노할 일이다. 노벨 심사위원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쓴 이유다. 노벨상을 중국에 주어야 했다고 말했다는데 내가 언제 꼭 동양권에 주어야 했다면 중국의 옌랭크라는 문장은 일반 독자님들이 옌랭크를 모르니까 그 작가의 국적을 표기한 것이다. 방점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옌랭크에 있다는 걸 기자나 편집실은 정말 몰랐을까? 옌랭크는 중국 당국에 의해 그의 작품 거의 모두가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작품마다 공산당을 비난한 작가다. 언론 담당자가 옌랭크를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 문장과 작가의 이름은 아예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편하게 쓴 부분 그리고 언론이 가장 신나게 깐 부분이 아마도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한강을 선택한 이유가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명단 놓고 선풍기 돌렸을 거라는 문장일 것 같다. 근데 이것 또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오래된 진실이다. 노벨상은 대륙과 인종, 성별을 가려 차례차례 돌려가며 준다. 2017년 영국, 그러나 일본인 가즈오 이시구로 남자, 2018년은 없고 2019년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 여자, 오스트리아의 피트 한트겐 남자가 동시 수상, 2020년 미국의 루이스 글릭 여자, 2021년 탄자니아의 압둘 라자크 구루나 남자, 2022년에는 프랑스 아니 에르노 여자, 2023년엔 노르웨이의 요온 포세 남이 탔다. 성별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리 잘 썼어도 남성 작가는 받을 수 없다. 서양인도 곤란하다. 황인종에게 주긴 해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받았다. 뛰어난 소설가 옌랭크의 경우는 중국 정부한테 미움받을 정도로 공산주의 비판이 너무나 강렬하다. 현재의 정치적 안 올바름 PC를 잣대로 삼는 노벨이 상을 줄 리 없다. 요 아는 작가가 비꼬느라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로비 없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을 넘어 무지다. 무지는 죄다. 노벨은 특히 문학상은 정치적이다. 그가 어느 대륙에서 어떤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으며 고생하다 망명해야 했던 작가 이스마엘 카다레는 공산주의자 피터 한트겐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나 카미처럼 좋아하는 수상 작가도 많지만 노벨 문학상은 작가의 문학성을 평가해서 주는 상이 아니다. 윤리적 도덕성을 갖춘 진실한 문학으로 인류에 기여한 문학을 취하하는 것이 노벨의 뜻이지만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1901년 첫 수상자를 냈으면서도 그 이름만 봐도 눈이 부신 작가 중 노벨상을 타지 못한 작가들은 의외로 많다. 톨스토이, 체호프, 밀란 쿤데라, 필립 로스, 코맥 메카시, 나보코프, 프루스트, 보르헤스, 그리고 돌킨. 이제 내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부끄럽고 슬프다고 한 이유를 말할 차례다. 팻 머피의 단편 추리소설 채소 마누라와 설정이 거의 똑같은 한강의 단편 내 여자의 열매에는 밑도 끝도 없이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나는 2017년 다음과 같은 후기를 적어 놓았다. 한강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 본문 한가운데 밑도 끝도 없이 마치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고 술자석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저기에 참 목소리로 아내는 내뱉었다 라는 부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진짜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닌, 그러나 참으로 요상하고 과격한 비유였지만 출판사 속의 글처럼 삶의 고단함과 희망 없음에서 유래한 슬픈 아름다움을 쓴 작품이라는 식의 미명, 사실 왜 고단하고 희망이 없는 삶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식의 미명, 실은 이것이 이 소설에 숨겨진 주제다. 썩어버린 이 땅의 역겨움을 자각한 여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여 식물이 되었고 그걸 모르는 둔한 남자와 나머지 군상들은 개돼지처럼 잘도 살아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하고 있는 작가들 거의 대부분의 작품 속에는 자기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다. 이것이 언제부턴가 내가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는 이유다. 이 작가와 작품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문단과 서점을 장악해온 유명 작가들의 발언과 작품 속에는 그들 자신이 나고 자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나 자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읽고 나면 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나라는 썩은 나라, 부정한 나라, 미개한 독재국가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분노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할 수 있는 작품들만 문단에서 내보내고 평단에서 찬양하고 언론에서 상을 받았다고 띄워준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작가와 작품의 주장이 옳다고 신뢰하게 된다. 이런 류의 작품이 다량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작가들이 시대의 지성인이어서가 아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작품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문단의 구조 때문이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나라를 헐뜯고 비하하는 작품으로 부와 명성을 얻고 그 혜택을 누리며 다시 우리 역사와 자본주의를 짓밟는 작품을 쓰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 그렇게 그들은 마땅히 토해내야 할 지성인의 양심이자 고뇌인 양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독자들에게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을 무책임하게 부추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으로 순환되는 출판 문학의 시스템이야말로 책을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문제의 근본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의식 있는 시민임을 자부한다. 인용 끝. 여기서 여기까지 그 한강시 소설을 읽고 독서 후기를 써놨던 걸 지금 이 글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용 끝.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태어나 처음 받는 관심과 시선, 모함과 비난과 욕설, 하지만 나쁜 일과 좋은 일은 항상 같이 온다. 뜻밖에도 지금껏 나를 몰랐던 독자님들, 진실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분들이 댓글로, 안부글로 또는 비밀글과 메시지로 메일로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다.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선배님들은 마음 잘 챙기라고 어깨 다독여 주신다. 언젠가 나는 작가에겐 글업을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이 일을 하면 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이 업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일도 작은 글업이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개인의 커다란 영광을 얻은 한강 작가는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무거운 글업을 짊어졌을 것이다. 앞으로 그 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여기까지도 너무 길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말하도록 등을 민다. 차차 한국 문단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다. 예, 이런 글이었습니다.